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이고 이름은 손주연이라고 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핏덩이인 채 버려진 아이였어요. 손주연이란 제 이름과 제가 태어난 날, 그러니까 생일은 제게 남겨진 유일한 선물이었어요. 생모는 저를 남기고 떠났지만 이름만큼은 직접 지어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진짜 생일도 알게 해주고 싶었고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저는 제 이름과 생일을 무척이나 소중하게 생각했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이 저를 버려야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품었던 단 한 줌의 사랑이 담겨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군간,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저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태어난 순간 절망을 경험한 불쌍한 처지라 여기겠지만 저 자신은 그 안에서도 감사한 걸 생각하며 좌절하진 않았어요. 그런 환경에서도 오히려 저는 낙천적이고 밝은 색깔을 가진 아이로 자랐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서글픈 처지였을지 모르나 어쩌면 그래서 더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아이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란 보육원은 늘 음울한 공기가 감도는 곳이었어요. 어딘지 보육원의 모든 곳은 어둑어둑한 것 같기도 했고 낡은 벽지와 여기저기 놓인 모든 오래된 물건들이 그랬고 얼룩덜룩 눈물 자국이 말라붙듯이 남아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그랬어요. 누군간 늘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기도 했고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늘 웃는 아이였죠.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억지로 웃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건 아니었고 웃는 게 울고 있는 것보다 좋았고 편했어요. 어쩌면 그런 웃음이 제가 가진 유일한 방패였을지도 모를 일이죠. 하여간 그 시절에 저는 보육원에서 유일하게 항상 웃고 있는 아이였어요. 얘, 넌 뭐가 그렇게 좋니? 뭐가 좋아서 만날 그렇게 희죽 해벌레 그러고 다니냔 말이야. 내가 그러나? 글쎄,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기분이 좋아지긴 뭐가 좋아져. 다 똑같은데 괜히 오버하지 마라. 왜 그래? 너도 한번 웃어봐. 진짜 기분이 좋아질지도 모르잖아. 아씨, 진짜 재수없게. 적당히 하란 말이야. 네가 그렇게 웃고 다니는 거 보면 더 짜증나. 그러니까 말이야. 보육원에 버려진 고아 주제에 그러면 뭐가 좀 나아지냐? 그렇게 나쁜 생각만 하면 뭐가 나아지는데? 그런 것보단 나처럼 웃는 게 훨씬 낫지 뭘 그래. 야, 네가 그러는 게 더 불쌍해 보여. 그렇게 애를 쓰고 살면 피곤하지 않냐? 내가 억지로 웃는 것처럼 보여? 아닌데? 난 정말 기분이 좋아. 좋은 일들만 생각하니까. 우리 같은 애들한테 좋은 일이 뭐가 있냐? 이때까지 어디도 입양도 못 됐으니 평생 고아로 살아야 한다고. 알기나 해? 웃는 얼굴엔 침도 못 뱉는다고 하고 웃음의 전염성과 파급력이 얼마나 기분 좋은 것이면 웃음 바이러스란 말도 있는데 보육원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저의 웃음은 그렇게 공격을 받는 대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재수없단 말을 대놓고 하고 비아냥거리기 일쑤였죠.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가끔 거울 앞에서 저 스스로 저의 웃는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마저 있었어요. 다른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웃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인가 싶은 생각도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지만 가면이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가면, 아니 웃음은 저를 지켜주는 방어막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울한 보육원의 분위기에 침식되거나 휩쓸리지 않도록 저를 지켜줬으니까요. 보육원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도 그런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는 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아마 그분들은 늘 웃고 다니는 저를 보며 더 이상 위로할 방법이 없다고 느꼈을 거예요. 저의 웃음은 그렇게 그 누구의 공감도 얻지 못한 어둠 속의 작은 불씨 같은 것이었지만 저는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답니다.
괜찮다고, 괜찮다고. 웃으면 좋은 일이 찾아올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역시 혼자라는 것은 참 외로운 거였어요. 그 외로움마저 웃음으로 이겨내야 했으니 어린 시절의 저를 돌이켜보면 제가 생각해도 벅찼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그 시절에 저는 그 외로움을 이겨내야 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낙천적이고 밝은 성향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 성향을 제게 물려준 것만으로도 저를 낳아주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 늘 외톨이였던 제게도 드디어 친구가 생겼답니다. 제가 살던 보육원에 들어온 제 또래 남자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남자아이는 보육원의 우울한 어떤 아이들보다도 슬프고 우울한 기운을 뽐내고 있었고 세상 짐을 혼자 다 짊어지는 것 같이 보였어요. 말 한마디 섞으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다른 애들이 말하는 걸 얼핏 들으니 갓난아기일 때 입양됐다가 파양이 된 것인지 하여간 그렇게 다시 보육원으로 보내진 아이라고 하는 것 같았죠. 저는 또래의 아이가 들어온 것이 반갑기도 했지만 그 아이는 저는 물론이고 보육원 사람 누구와도 눈조차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보육원 아이들은 저처럼 늘 웃고 다니는 애도 싫어했지만 그 아이처럼 지나치게 우울한 기운을 풍기는 애도 싫어했으니 그 아이도 늘 혼자 있었어요. 물론 그 아이는 그걸 원해서 스스로 고립된 거였으니 저랑은 달랐지만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외톨이인 그 아이와 제가 급식 시간에 가까이 앉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항상 그 아이와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좀처럼 기회가 없었는데 급식 시간이 유일하게 그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었죠. 저는 초콜릿이나 요구르트처럼 가끔 급식에 딸려 나오는 간식을 슬그머니 그 아이에게 내밀기도 했는데 언젠가 어떤 과자 하나를 건넸을 때 미세하게나마 그 아이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웃었다. 그렇지. 나 분명히 봤어. 너 방금 웃은 거야. 그렇지. 놀리지 마. 웃은 거 아니야. 나는 웃고 싶지 않아. 그러지 말고 크게 한번 웃어봐.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그래도 웃을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 넌 만날 웃고 다니더라. 뭐가 그렇게 재밌니? 너도 그런 내가 이상하게 보여? 혹시 재수없니? 애들이 다 그렇게 말해도 너한테만큼은 재수없게 보이고 싶지 않은데. 애들이 그렇게 말하니? 재수없다고? 잔인하네. 재수없진 않아. 그냥 좀 신기해. 그래? 재수없는 건 아니야? 다행이네. 나도 몰라. 그냥 웃는 게 좋을 뿐이고 웃어지는 것 뿐이야. 일부러 애쓰는 게 아닌데. 사실 선생님들마저도 내가 애쓰는 애인 줄 아시는 것 같긴 해. 그렇구나. 그래서 너도 늘 혼자구나. 외롭겠다. 너도 늘 혼자잖아. 넌 외롭지 않니? 우리 둘이 친구하면 되잖아. 그럼 우리 둘 다 안 외로울 것 같은데. 어때? 저는 그 남자아이와 그렇게 친구가 되었고 그 아이도 제게 조금씩 마음을 더 열어준 덕분에 서로에게 특별한 단짝이 될 수 있었어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도 다시 웃을 수 있게 됐고 저는 더 이상 재수없게 혼자 웃고 다니는 아이가 아니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는 보육원을 떠났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니 그 아이의 엄마가 와서 다시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에게서 편지라도 오지 않을까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선생님들께 아무리 부탁해도 그 아이에게 편지 한 통 보낼 수 있는 주소를 알려주진 않으셨어요. 그 아이가 보육원 주소를 알고 있으니 편지를 기다리란 말씀만 하셨는데 끝내 편지는 오지 않았고 저는 서서히 편지를 기다리는 것조차 하지 않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보육원을 떠나기 직전,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보육원으로 저를 찾아왔죠. 그 아이는 보육원을 떠나 파양됐던 집으로 돌아갔던 게 맞는 것 같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어쩐지 보육원에서 저랑 지낼 때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육원에 처음 왔을 때처럼 우울한 분위기는 또 아니었지만 하여간 어딘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도 나이를 먹었으니 그런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도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공유한 그 아이와 저는 금방 다시 가까운 친구 사이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나와 고시원 같은 곳을 전전하며 돈을 벌고 모았던 그 친구와 저는 서로에게 응원과 위로가 되는 존재였죠. 그러다 그 아이가 군대에 갔고 그 아이가 없는 동안 그 빈자리를 더 실감했었는데 그 아이도 그랬던 것인지 그 아이가 전역하던 날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찬란한 20대의 절정에서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식은 조촐했죠. 남편과 저 둘 다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답니다. 둘이 지낼 작은 공간도 하나 마련했고 둘 다 할 수 있는 일도 있었고 저희에겐 희망찬 미래만 있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야 남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은 조심스러워서 제가 먼저 물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고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해주지도 않았으니 그저 저 혼자 지레 짐작만 할 뿐 남편이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제 사연이라고 해봐야 저를 낳아주신 분이 지어주신 이름과 알려주신 생일 하나만 남겨진 채 보육원에 버려진 아이라는 게 전부였지만 남편은 아주 복잡한 사연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 늘 그게 궁금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남편은 갓난아이일 때 입양된 집에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남편의 웃는 모습은 언제나 참 편안해 보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웃으며 지낸 시절이 있었던 덕분이었나 싶었어요. 양아버지는 몹시 바쁜 분이셨지만 양어머니와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주 다투셨고 그 이유는 아버지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긴 탓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자기도 많이 놀랐겠다. 어린 자기 눈에도 그런 게 다 보였을 정도면 말이야. 나도 나였지만 엄마가 너무 걱정됐어. 아버지 상간녀란 여자가 우리 집까지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었거든. 뭐? 그 여자도 참 대단하다. 바람 피운 주제에 뻔뻔하기도 하네. 얼마나 황당하고 분하셨을까? 엄마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난 짐작도 할 수 없었지만 무너지는 엄마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 엄마가 어린 날 감당할 수도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어버렸을 때 양아버지가 나를 다시 보육원으로 보내버렸던 거야. 말로는 엄마가 나아지실 때까지 가 있으라고 하셨지만 날 다시 찾아오지 않을 거란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처음 보육원에 왔을 때 그렇게 세상 모든 슬픔을 다 가진 사람 같았구나. 그러다 남편의 양어머니 상태가 호전되어 그때 다시 남편을 찾은 거였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3년이 걸렸던 거죠. 남편의 양어머니는 갓난아이일 때부터 키운 남편을 친자식 이상으로 아끼고 있었어요. 남편의 양어머니는 남편이 아닌 다른 자식을 낳은 적도 가져본 적도 없는 분이셨지만 누구보다 모성애가 강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남편의 양아버지는 여전히 그 상간녀를 정리하지 않고 있었지만 양어머니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남편에게 정성을 쏟아주셨고 그렇게 다시 어머니와 행복한 일상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아버지는 그 사이 두 집 살림을 하며 다른 여자와 아들까지 둘이나 낳고 살고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의 상간녀는 두 아들을 앞세워 다시 한번 집으로 밀고 들어왔고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양어머니는 체념한 채 남편을 데리고 그 집에서 나와 한적한 작은 마을의 외딴 집에서 지냈다고 해요. 그 집은 양어머니 친정 부모님께서 사시던 집이라고 했는데 주변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생뚱맞은 곳이었지만 그 덕분에 그곳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했어요. 그 집이나 그 집 주변 풍경을 떠올리며 그림을 그리듯 제게 들려주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남편이 그 집에서 보냈던 시간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의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도 그리 오래 가진 못했고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사라졌다고 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고 결국 남편도 그 집을 나와 보육원으로 저를 만나러 왔던 거였더라고요. 이후론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과 저는 가진 것 하나 없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던 거죠. 남편의 이야기 들으며 저희는 더욱 끈끈해졌어요. 서로를 대견하다 칭찬하고 위로하고 의지하며 그렇게 남편과의 신혼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 남편의 양어머니가 또다시 저희 앞에 나타난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갑자기 사라져버렸던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보단 그리움이 훨씬 더 컸었고 또 양어머니에겐 그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남편의 양어머니는 남편이 좋아했던 그 집에서 남편과 사는 것이 남편 못지않게 너무나도 좋으셨대요. 평생 그렇게 살고 싶었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의 양아버지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듯 그곳을 떠나게 되셨던 거였어요. 사실 남편의 양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실소유주는 남편의 양어머니라고 해요. 엄밀히 말하자면 양어머니의 친정 부모님인 것이었던 거죠. 두 분이 한나란시에 돌아가시며 20살 나이에 혼자가 된 양어머니를 붙잡아준 사람이 양아버지였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셨던 건데 양아버진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공공연하게 바람을 피우며 자식까지 낳아놓고 양어머니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탓할 정도였다니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짐작이라고도 남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은 양어머니의 사연을 들으면서 어머니를 향한 연민의 마음이 더욱 커진 것 같았고 저 역시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버티며 살아오신 것인지 말이에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혼자가 되셨을 때 힘이 되어준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을 때 충격이 어떠셨을지. 그런 나쁜 사람에게서 벗어날 생각은 못 하셨던 거예요? 왜 안 그랬겠어. 그렇지만 자신이 없었어. 부끄럽게도 나는 그 인간 없인 그 덩치 큰 사업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막막했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 그 인간은 어머니 인가 없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으니 그렇게 바람을 피우면서도 어머니 옆에 붙어 있으려고 했던 거고 말이에요. 그래, 그랬을 거야. 그러니 그 인간도 그게 얼마나 싫었겠니. 결국 나를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가서 멀쩡한 나를 환자로 둔갑시키더니 병원에 쳐넣고 법정 대리인 행세를 하려고 하더구나. 어머머,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서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더니. 그게 가능하더구나. 꼼짝없이 병원에 갇힐 뻔한 걸 양심적인 직원 한 사람 덕분에 가까스로 빠져나왔어. 그 인간을 가만히 두셨어요? 신고 같은 거라도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니셨는지 말이에요. 나도 별별 생각을 다 해봤어. 그런데 난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고 그 인간이 온갖 더러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어쩔 작심을 한 인간이지 않니. 그러니 앞으로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다시 생길 수 있겠다 싶더라고. 무서웠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떤 심정이셨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변의 위협이라고 하잖니. 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그 인간과 계약 관계가 되기로 했어. 계약이요? 무슨 계약을 하셨단 거예요? 그 인간이 어머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어머니 안전을 담보로 그 재산을 다 내어주신 건 아니시죠? 그래, 그러진 않았어. 나는 그 인간에게 사업 운영 정권을 넘겼지만 수요는 여전히 내게 있었고 대신 호적의 혼외자인 그 두 아들 이름을 올려주기로 했어. 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결국 자기 자식들한테 유산 상속권을 주려고 하는 속셈인데 어머니가 너무 손해보는 계약이잖아요. 그래, 알아. 유산 상속권 그걸 인정해주겠다고 한 거야. 대신 나도 요구한 게 있다. 너를 파양시키겠다며 보육원에 데려가긴 했지만 호적 정리를 하진 않았으니 너 역시 우리 호적에 올라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너에 대한 유산 상속도 인정한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준 거였어. 어머니, 제가 뭐라고... 저 때문에 그렇게 불합리한 계약을 하신 거예요? 결국 그 인간은 자기가 원하던 걸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 그런데 그러고 나서 왜 다시 이 사람을 찾지 않으셨어요?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셨으면 찾으실 수 있으셨을 텐데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바로 아들을 찾으러 같이 살던 시골 그 집으로 돌아갔는데 넌 이미 떠난 상태더구나.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보육원에 가서 물어보기라도 할 작정으로 그리 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어. 어떻게 그런 일이... 많이 다치셨던 거예요? 꽤 큰 사고였다. 수술도 몇 번이나 해야 했고 재활은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게 기적이라고 하더라. 그러고 보니 시모가 걷는 모습이 어쩐지 좀 어색하다 싶었던 게 사고 후유증이었던 거였어요. 투병을 워낙 오래 하시느라 체력도 많이 떨어지셨을 텐데 재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신 건지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엔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치열하게 재활에 매달릴 수 있었던 건 얼른 몸을 회복해서 남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셨대요. 그리고 남편을 찾아 나서신 거죠. 남편과 시모는 눈물의 모자상봉을 이룬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도 같이 많이 울었어요. 시모를 다시 만난 남편은 제가 본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웃는 밝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저 역시 남편이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 덕분에 가족이 한 사람 더 생긴 거잖아요.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이름, 어머니라는 그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참 묘했어요. 그 단어 자체가 가진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제 가슴은 뜨거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행복하고 단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헤어져 있었던 시간 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풀이라도 하듯 부지런히 행복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행복 또한 그리 오래가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것인데 왜 또 그런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인지 전 지금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양어머니와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거든요. 저와 남편은 특별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 저희 상실감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남편만 잃은 것이 아니었어요. 제 삶의 많은 부분을 함께 잃어버렸고 제 자신의 일부마저 잃어버린 듯 떼어낸 것 같았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아까운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남편을 생각하면 심장 제일 깊숙한 곳부터 아려와요. 시모 또한 그 마음이 오죽하셨겠어요. 저와 시모는 남편을 추억하는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로 서로를 가엾게 여기며 남편의 생일이나 계일 등 남편을 기릴 수 있는 날을 함께 보내며 남편 이야기를 하고 또 했던 것 같아요. 시모와 제가 그렇게 보낸 시간이 벌써 10년 가까운 세월이네요. 그 사이 남편의 양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았던 남편의 양아버지라 생각했으니 저는 그 죽음에 대해 일말의 어떤 감정도 가지지 않았죠. 다만 법적인 아내로서 장례를 치러야 할 시모를 돕는 마음으로 장례를 지켰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남편 양부의 혼외자, 그러니까 시모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남편의 형제 아닌 형제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게는 서방님과 동서들이 되는 셈인데 그런 호칭으로 불러본 적도 없고
그들도 저를 형수나 손이동서로 대접하지도 않았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을 테죠. 그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차가운 사람들이었어요. 시모에게 무례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쨌거나 자기 아버지 장례식인데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더군요. 시모와 남편에게는 가혹했던 사람이지만 그 자식들한테만큼은 잘했던 것 같은데 그 자식들도 자신들을 혼외자로 만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게 했겠지만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생모인 남편 양아버지의 상간녀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연애 장례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 속에서 시모의 마음이 더욱 싸늘해졌을 거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와 새삼 남편이라고 할 수 없었던 사람의 죽음이 안타까워서는 아니겠지만 어떤 무상함 같은 것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니 당연히 그러셨으리라 생각해요. 장례를 다 치르고 시모는 제게 경제적 지원을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 그걸 받을 수가 없었어요. 시모 지원 없이도 제 힘으로 살만했고 제가 그걸 받을 자격이 있는지 혼란스럽고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 양아버지의 혼외자 서방님과 동서들이 장례 절차가 끝나기가 무섭게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하다는 듯이 꺼냈는데 시부의 사망으로는 그들에게 돌아갈 유산 상속분이 전혀 없었죠. 재산 대부분의 소유권은 시모에게 있었으니 말입니다. 시모가 돌아가셔야 비로소 정식 상속 절차가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 시모가 듣는 앞에서 대놓고 속의 말을 다 꺼내놓으며 실망하고 화를 내기도 하던 그들의 모습은 충격적이기까지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시모의 도움을 받겠다고 나서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제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겁니다. 전 이전과 다름없이 남편을 기리는 날에나 한 번씩 시모를 만나며 저 나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참, 시모의 인생도 너무하다 싶게 서글픈 거죠. 제가 시모의 처지를 세세하게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이렇게 고달픈 삶이 있는지 말입니다. 암 중에서도 폐암 투병이 힘들다던데 게다가 말기암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기에 시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몹시 컸죠. 더군다나 그런 시모를 돌봐줄 가족도 없잖아요. 누가 돌보겠어요. 호적에만 올라있을 뿐 남의 자식인 그 두 아들이 병간호를 하겠어요. 그 며느리들이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시모를 평생 이혼도 안 해주고 자기 엄마를 슬프게 만든 원수라 생각하며 적대심을 드러내던 사람들이자 시모가 죽기만을 기다려 유산이나 받아내려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병간호를 한다고 나서도 말려야 할 판인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제가 시모의 병간호를 자처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누구보다도 성심껏 시모를 보살폈을 테니까 남편이 떠난 지금 그 역할을 할 사람은 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시모가 치료비 걱정 같은 것은 전혀 할 필요도 없고 방법만 있다면 무슨 치료라도 다 받을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다는 건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있는 치료가 별로 없는 폐암 말기의 투병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더군요. 시모는 점점 더 말라가셨고 기침이라도 한 번 하시면 그럴 때마다 마른 몸이 완전히 뒤틀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벗으면 금세 숨이 차서 힘들어하셨고 밥 한 숟가락 넘기는 것도 시모에게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뭐라도 드셔야 힘을 내실 텐데 그렇게 물 삼키는 걸 힘들어하시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시모 몰래 눈물을 훔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밤마다 시모가 고통스러운 숨소리를 내며 잠 못 이루실 때면
저는 그 옆에서 시모의 손을 잡아드리기도 하고 괜찮으실 거라고 말씀도 해드렸지만 시모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기만 했어요. 투병하는 시모만큼이나 간병이라는 것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는 일이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 약을 챙기고 시모의 상태를 살펴야 하는 그 긴장 속에서 제가 뭔가를 놓치기라도 하면 시모가 더 힘들어 하셨으니 긴장을 늦출 수도 없었고 늘 조마조마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바라보며 시모도 마음이 더 안 좋으셨을 거예요. 시모와 저는 그렇게 또 다른 서로에 대한 연민과 애틋함을 느끼고 있었죠. 아가야, 힘들지? 내가 이렇게 너를 힘들게 해서 우리 아들 만날 면목이 없어. 곧 만나게 될 텐데 너 고생만 시키다 왔다고 혼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어머니도 참, 그게 무서우시면 저랑 더 오래오래 계시면 되잖아요. 아들은 좀 나중에 만나시고 말이에요. 된통 혼나더라도 너무 보고 싶어. 아들이 너무 보고 싶구나. 너도 네 남편이 많이 보고 싶지? 그럼요, 어머니. 그 사람 떠난 게 벌써 몇 년인데 전 아직도 문득문득 그 사람 생각이 나서 울어요. 이젠 그렇게 우는 게 막 아프거나 그렇진 않지만 너무 그립고 보고 싶죠. 걔가 웃는 게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잘 웃더라고. 그 웃음소리는 또 어떻고. 걔가 나를 보고 한번 웃어주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다. 정말요? 제가 그 사람 처음 만났을 땐 웃기는커녕 표정이라고는 없는 사람 같았어요. 제가 그 사람 한번 웃게 만들어 보려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 하나에 피식하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보고 신봤다 할 정도였어요. 그랬어? 너희들 추억 이야기도 내가 모르는 게 참 많구나. 그런 이야기 생각나는 게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들려주렴. 네 이야기 들으면 내가 보지 못했던 시절에 내 아들 모습을 떠올려 보는 것도 참 좋아. 그럴게요. 어머니도 그 사람 어렸을 때 이야기나 그 시골집에서 사시던 시절 이야기 저한테 많이 해주세요. 남편이 그 집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 집 이야기 해줄 때 어찌나 자세하게 묘사하는지 저도 그 집을 마치 제 눈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 그랬구나. 내게도 그 집은 정말 의미 있는 곳이야. 시모와 저는 그렇게 늘 그랬듯이 남편에 대한 추억을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시모는 힘든 투병 속에서도 어린 시절 남편의 이야기를 해주시며 많이 웃으셨고 저도 그런 시모에게 제가 아는 남편의 모습을 더 많이 들려드리려고 메모까지 해가며 이야기를 해드리곤 했어요. 시모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또 제가 아는 남편의 이야기를 시모에게 들려드리는 것도 저 역시 너무 행복했거든요. 진작 시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부터라도 제가 좀 더 시모 가까이에서 시모를 챙겼다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왜 그제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엄연히 제게는 시모의 신분인데 남편이 이방하였다는 사실 때문이었을까요? 다른 서방님과 동서들에게 유산이나 바라고 시모 옆에 붙어있는 사람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돌이켜 생각하면 그런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 아쉬움 속에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 시모와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지만 시모에게 허락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시모는 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집으로 모셨고 그곳에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시모를 집으로 모신 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장례를 치렀어요. 서방님과 동서들은 시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와 사실 확인을 하더니 장례 치르는 동안 빈소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더라고요.
장례 절차가 다 끝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니 그제야 동서들까지 다 모이더라고요. 시모의 유산 상속 집행은 시모의 재산을 관리하던 변호사가 맡아서 했어요. 저를 포함한 시모의 상속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고 시모가 남긴 유산이 공개가 됐죠. 시모가 남겨주실 유산에 군침을 흘린 적은 맹세코 한 번도 없지만 시모 재산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솔직히 궁금하기도 했어요. 제게 무엇을 남겨주셨는지도 궁금했고요. 재산 가치를 떠나 시모가 제게 남겨주신 것이니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모가 제게 남겨주신 것은 도대체 뭔지 모를 것이더라고요. 어리둥절한 저를 두고 서방님과 동서들은 저를 조롱하듯이 말했어요. 저게 뭐야? 땅이야? 몇 평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겨우 저걸 남겼다는 거야? 몇 평 되지도 않을 뿐더러 어디다 쓰지도 못할 자투리 땅이잖아. 저게 어디야? 생뚱맞은 곳에 동떨어진 것 같은데? 농사라도 지을 수 있는 땅인가? 농사라도 지으며 살아봐요. 마지막까지 병상 지키며 병수발 다 들고 장례 치르는 내내 맏며느리 행세하며 유난을 떨더니 겨우 저거 받으려고 그런 거야? 꼴 좋네. 그 노인네도 여우야? 그거 다 시켜먹고 겨우 저걸 남겨준 거잖아. 아들한테 그렇게 끔찍했다면서 어떻게 저래? 며느리는 아들이랑 다르다 이건가? 입양한 아들이라 어쩔 수 없는 건가? 그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 땅은 남편과 시모가 잠깐 살았다던 시모의 친정이 있는 곳에 위치한 땅이었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건 그 사람들은 꿈에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어디다 쓰지도 못할 가치라곤 하나도 없는 자투리 땅에 불과했어요. 제게는 그 땅 하나만 남겨주신 시모는 병문안은커녕 임종도 장례식도 지키지 않았던 서방님과 동서들에겐 각각 5억씩 남기셨더군요. 시모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몰려오기도 전에 자신들에게 남겨진 유산이 제게 남겨진 것에 비해 대단하다는 걸 알고 의기양양해진 서방님과 동서들의 한층 더 거세진 조롱이 날아와 박혔어요. 돈 많은 노인네 유산이라도 받아보겠다고 병수발까지 자처하더니 우리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그래? 겨우 저걸 받은 거야? 어차피 말기암 금방 돌아가실 거 알고 잠깐 고생하고 한몫 잡아보려고 한 거겠지. 그걸 그 능구렁이 같은 노인네가 몰랐을 리가 있어? 딱 그에 맞는 걸 물려준 거지. 그 노인네 독하다 하긴 했는데 이런 걸 보면 독하긴 해도 분명하고 확실한 노인네 아니야? 어수룩한 척 한 거지. 그 노인네도 보통 노인네는 아니야. 그 노인네 때문에 우리 엄마 고생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을 두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하죠? 자식 같지도 않은 당신들한테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식 대우해 주시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아이고 눈물 겹네. 효분하셨어 아주. 그럼 뭐해? 그 노인네가 그걸 알아줬어야 말이지. 사실 엄청난 유산이라도 받는 줄 알았는데 고작 5억이라고 해서 짜증나는데 그래도 저 여자가 받은 걸 생각하면 위안이 된다고 할까요, 형님? 형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왜 아니야? 그 노인네 우리한테 주기 싫으니까 어디 기부 같은 거라도 왕창한 거 아닌지 몰라. 그 와중에 저 여자한테도 주긴 싫었다는 게 코미디지 뭐야? 뭐야? 정말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야. 너희 같은 걸한테 그만큼이나 되는 걸 남겨주신 걸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뭐가 어쩌고 어째? 혼외자 주제에 뻔뻔하기도 하지. 너희들과 상간녀인 너희들 모친 때문에 마음고생하신 분이야.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도 모르니?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시나? 그동안 이성질 죽이고 어떻게 사셨나? 착한 척해서 유산 받으려고 그런 건가? 닥치지 못해? 내가 너희 같은 것들 다시 볼 일도 없고 니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도 없지만 나도 할 말은 해야겠네.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그깟 유산 좀 더 받았다고 니들이 나를 함부로 말할 순 없어.
애초에 유산에 눈독 들었던 것도 아닌데 난 아무렇지도 않아. 짐승만도 못한 너희들이 한심할 뿐이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두고 볼게. 정신 승리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네. 그래, 마음대로 해요. 우리야말로 다시 안 보고 싶으니까. 저는 물론이고 시모에 대한 조롱과 모욕을 서슴지 않고 쏟아내는 그것들에게 이판사판 저도 할 말 쏟아내고 돌아 나오면서 그래, 이걸로 다 잊자 싶었습니다. 그것들은 제 뒤통수에 대고도 계속해서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해댔지만 더 이상 대꾸도 상대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모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시모를 그렇게 몰랐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제게 쓸모없는 땅을 남기셨을 리가 없다 싶었죠. 그리고 그 땅은 분명 의미가 있는 땅이잖아요. 남편이 그토록 좋아했던 곳, 시모에게도 특별한 그 땅이 대체 어디에 붙어있는 곳인지 궁금한 마음에 주소를 따라가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과연 찾아가기도 어려운 외딴 곳에 있는 땅이었는데 주소에 가까워질수록 너무 익숙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그림을 그리듯 자세하게 묘사하던 그 풍경들이 서서히 제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남편이 얼마나 잘 묘사한 건지 감탄할 정도였고 세월이 꽤 흘렀는데도 변함없는 그곳을 보며 또 남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시모가 함께 지냈다던 그림 같은 집이 있는 그리 넓지 않은 땅. 주변으로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서 생뚱맞은 것도 변함이 없었어요. 시모가 제게 남긴 그 땅이 하찮은 자투리 땅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죠. 시모는 남편과 시모의 추억을 제게 물려주신 게 아닐까요? 시모와 제가 소중하게 곱씹던 그 추억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니 시모에 대한 서운함도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저는 그 집에서 며칠 지내며 시모가 제게 남겨주신 그 추억들을 만끽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냥 그 집에서 살아볼까 싶은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뭘 하면 살 수 있을까 둘러보다가 넓지 않아도 꽤 좋아 보이는 뒷마당에 제가 좋아하는 농작물이라도 심어볼까, 꽃 화분을 심어볼까 싶더라고요. 보기엔 꽤 괜찮아 보이는데 그럴 수 있는 땅이려나 싶어서 주변에 있는 낡은 곡괭이 같은 걸 들고 땅을 한번 뒤집어 봤던 거예요. 제가 농사에 대해 잘 모르지만 붉은 빛이 감도는 흙이 마치 윤기가 흐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왠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내친 김에 땅을 한번 갈아엎어보자는 기분으로 계속해서 땅을 갈다가 곡괭이 끝에 뭔가가 걸리는 느낌이 들어 파보니 항아리 하나가 묻혀 있었어요. 씨된장 항아리라도 되는 건가 싶어서 열었더니 세상에, 그 항아리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아세요? 그 항아리는 보물단지였던 겁니다. 5만 원권 현금과 그 아래 금괴로 가득 차 있었다고요. 그런 걸 실제로 처음 봐서 너무 놀랐던 전 흙 위에 털썩 주저앉아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땅이 폭신해서 그런 건지 믿기지 않는 현실 때문인지 하나도 아픈 걸 몰랐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 인간들이 받은 유산의 수십 배는 넘을 재산 가치를 가진 항아리가 그 땅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모가 제게 남긴 편지 한 장도 들어있었습니다. 시모는 제게 시모 유산의 대부분을 물려주기 위해 고심을 많이 하셨던 거였어요. 사실 시모의 재산은 서방님이나 동서들이 짐작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났던 것 같아요. 시모는 법적 상속대로 시부의 혼외자인 서방님들에게 시모 유산이 상속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그걸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꾸준히 현금화해서 제게 물려줄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다른 서방님들에게 상속을 아예 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반발심을 가질 것은 물론이고 시모가 재산을 어떤 식으로 숨겨두거나 빼돌렸다고 생각하고 눈에 불을 켜고 추격하고 찾아내려고 할 것을 염려해 어느 정도는 상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치밀하고 세심하게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고 고심해서 제게 시모의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셨던 그 마음이 시모가 남긴 재산이 아닌 그 편지 안에 가득 담겨 있었어요. 시모 생각이 너무 맞는 거죠. 만약 시모가 그것들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제게 큰 재산을 남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유언장 작성 등으로 아무리 정당하게 제게 상속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버젓이 호적에 올라있는 서방님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같은 걸 기를 쓰고 했을 테고 비싼 변호사 써서 어떻게든 재산을 빼앗아가려고 혈안이 됐을 겁니다. 법원에선 드러나 보이는 것들을 보고 그 인간들의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있겠죠. 시몬 그런 것들까지도 이미 다 내다보고 생각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시몬 나름의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시모가 남긴 편지에서 그런 시모의 고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제가 늘 그렇게 느꼈듯이 시모도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마음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엄청난 재산보단 시모의 편지가 제게는 정말 값진 유산이었어요. 사실 그 돈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진 아직도 감이 잘 안 올 정도거든요. 남편의 양아버지의 혼외자였던 서방님들은 그런 시부와 상간녀가 어찌나 오냐오냐 키웠는지 게다가 상속재산만 믿고 사는 놈탱이들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런 것들에게 사업체가 무슨 소용이며 현금 5억이 그리 큰 돈이겠어요. 시모는 그런 것까지 다 아시고 5억이란 돈을 상속하셨던 거죠. 그들은 시부가 운영하던 사업체를 물려받아 운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체까지 몽땅 다 말아먹고 쫄딱 망했다고 하네요. 빈털터리가 된 그것들은 제가 시모의 큰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걸 꿈에도 모를 테니 저를 찾아와 행패를 부릴 일 같은 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호락호락 당해줄 생각도 없어요. 덤빌 테면 덤벼보라죠. 사실 그렇게 큰 돈이 생기니 그런 배짱도 막 생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세상에 대해 모르는 게 많지만 시모가 남겨주신 재산은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제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모와 남편이 함께 살았던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워낙 오래 비워뒀으니 여기저기 손을 봐야 하는 게 있었지만 비교적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남편과 시모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은 그 공간이 너무 좋아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 집에서 보내는 저의 하루는 무척이나 일찍 시작한답니다. 새벽 이슬이 창가를 적실 즈음 일어나요. 그럼 전 조용히 책상에 앉아서 시모가 남긴 편지를 제일 먼저 꺼내봐요. 매일 아침 말이에요. 만년필로 써내려간 그 편지엔 아직도 잉크 냄새가 나고 시모의 손길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 줄 한 줄 꾹꾹 눌러 쓰신 글자들에 담긴 시모의 마음과 온기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시모와 함께한 시간이 그리 길진 않았지만 시모와 저는 누구보다 깊은 공감대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시모의 병간호를 하던 시간 동안 저희는 친모녀지간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가까워졌고요. 시모가 남긴 편지에서도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셨더라고요. 딸, 엄마. 그런 단어들이 너무 좋아서 그 편지는 아무리 읽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도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울 정도로 읽고 또 읽었는데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벅차오르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아요. 때론 저 혼자 시모가 남겨주신 편지를 소리내어 읽어본답니다. 시모가 글자마다 마음을 담아 눌러 써오셨듯이 저도 마음을 담아 소리내어 읽어보는 거예요. 시모와 함께 지낸 시간의 길이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시모는 제게 앞으로도 평생 꺼내볼 마음을 남겨주신 거였어요. 그렇게 시모의 편지를 다 읽고 나면 저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창밖을 내다보며 시모와 남편이 이곳에서 보냈던 모습들을 상상해 보기도 하면서
그들이 미처 다 살아내지 못한 소중한 이 삶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리란 다짐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모가 제게 남겨주신 유산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나누는 기쁨을 알고 살았던 저였으니 그 큰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거든요. 시모가 남겨주신 재산과 또 제게 보여주신 그 큰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어요. 그러다 생각한 것이 저나 남편과 같이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평생 그런 아이들을 돌보며 살고 싶단 거였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 하나 갖지 못한 것이 항상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꼭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어도 시모가 그러셨듯 사랑으로 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듯 버려진 아이들이 보육원에서도 웃으면서 자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우선 버려지거나 학대받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쉼터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시설이 아니라 집처럼 느껴지는 환경으로 조성하고 싶어서 무엇보다 따뜻한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엔 보육교사들뿐만 아니라 심리치료를 해줄 수 있는 상담사들을 채용해서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보육원에서 지낼 때 늘 목말라 했던 것, 예술이나 스포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답니다. 책도 많이 갖다 놓고 말이에요. 또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다 커서 시설을 나서야 할 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도 운영할 계획이에요. 다양한 기술 교육이나 멘토링 프로그램도 넣고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알아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대학 공부 같은 고등교육이나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학기금도 조성해서 우수한 성과를 내거나 자질을 가진 아이들을 지원하고 싶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해외 유학을 꿈꿀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법적 자문을 구할 직원을 채용하고 서서히 사업의 모습에 갖춰가기 시작하니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도 보이더라고요. 결국 아이들이 살아내야 할 곳은 세상이잖아요. 건강한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바빠도 시모의 편지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엔 변함이 없어요. 제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건 모두 시모 덕분이기에 시모가 남긴 편지를 통해 지금도 영감을 받고 있고 그 편지를 통해 시모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고 또 위로와 용기를 얻고 있거든요. 시모는 열심히 지내는 제게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런 저를 지지해 주시는 것만 같아요. 남편과 함께 말이에요. 시모와 남편이 함께하는 행복한 모습을 떠올리면 저도 언젠가 시모와 남편을 다시 만날 때 자랑스럽게 제가 살아온 인생을 들려주고 싶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려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어요? 시모와 전 어찌 보면 그저 스쳐 지나갈 인연으로 끝났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서로 많은 것들을 주고받았고 시모는 지금도 여전히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남편도 시모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은 사람이라 가족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의 소중함을 제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발견하셨길 바랄게요. 이렇게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